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제 아침 기온, 저녁 기온 생각하면 확실하게 가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매직이 다시 왔다, 그런 얘기도 이제 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이렇게 딱히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로만 봤을 때는 장초보다는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의 투심, 이 방향도 그렇고 참 시장 자체가 방향을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이더라도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고요. 시장에 자신감이 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변수가 매주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금리 인하 여부 등등, 그다음에 추석 연휴 변수 등등등 사실은 웬만한 변수들이 다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또 장 일단 초반 분위기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시장은 좀 향후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변수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방법 오늘도 저희가 활기차게 또 문을 열면서 전략들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 영풍그룹 이 자리가 이제 색깔이 달랐었는데요. 빨간색으로 가장 강하게 지난주 내내 장을 이끌어갔던 게 사실 영풍그룹 관련된 테마였는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고체,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섹터가 간만에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다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다시 뭔가 반등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보기는 물론 아직은 섣부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오랜만에 저 정도 사이즈로 빨간색을 기록했던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이것만으로도 참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전지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화장품, 음식료 이렇게 그동안에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섹터들 크거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거나 색깔이 진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상승 그 그룹에 좀 속해 있고요. 전력 설비도 그렇고 전선도 여전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이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도 오늘 조금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 중후반 이후로 계속 좀 파랑 색깔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자꾸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반영이 됐는데 대통령이 체코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노이즈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좀 보였고요. 그 관련 소식들이 주말 내내 기사에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방산도 오늘 조금 주춤하죠. 그다음에 증권, 은행, 이 밸류업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이 금융주도 오늘 일단 이번 주는 약세로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영풍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예. 고려현 최은범 회장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하고 긴급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좀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반 MBK 연합 이걸 이제 구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이 고려한 지분 경쟁은 전의 정쟁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BK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2조 원 정도를 쏠 준비가 돼 있다. 고려한 측, 최 회장 측에서도 그 정도 자금 마련될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일단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최은범 회장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내내 해외 출장을 비롯해서 좀 계속해서 좀 일단 소위 말하는 반 MBK를 연합군을 결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24일 그러니까 내일 내일 이제 고려한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좀 가시적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눈에 띄게 뭐가 나온 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최은범 회장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을 일단 만났고요. 김동관 부회장 외에도
LG화학,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그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우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좀 미팅을 한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는 소프트뱅크를 만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 회장을 직접 만난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를 만나서 소프트뱅크와도 이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만약에 쩌는 전쟁이 치러지게 될 때 실제로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그거 외에 그 추가적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영풍그룹 관련주들이 이렇게 약세로 돌아선 이유는 그동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MBK연합군이 이제 고려은행과의 지분 경쟁에서 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일 텐데 이 반 MBK 연합군이 구축이 되고 이게 세가 결집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자금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조선내와 마이너스 2%, 코리아서키도 마이너스 2%, 고려아연도 오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3% 가격 떨어져서 71만 4천 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영풍은 오늘 거의 뭐 하한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25%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MBK 연합 측에서 반 MBK 연합 측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가시화되느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항 매수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얼마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아마 되는 거에 따라서 이 고려아연 지분 경쟁은 분위기가 기존대로 갈지 아니면 완전히 판이 바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장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이 고려아연 지분 경쟁 관련돼서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여기 좀 뛰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고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 이제 이 기사가 많이들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수출로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지금 일부 그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해서 검증을 좀 하고 있다 얘기고, 사실은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2026년에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국내 기업으로서 국내 2차 전지 회사로서는 가장 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전기가 이 이제 초소형의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세계 수출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핸드폰 쓰실 때 그 핸드폰 배터리 이렇게 갈아 끼일 때 그 기억나십니까? 그때 왜 손바닥보다 훨씬 작죠? 그 배터리, 그 리튬 배터리 그거. 그 정도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하고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장점이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어떤 디바이스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로 좀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밀도도 높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가는 거고, 충전을 했을 때 그 사용 시간도 오래 가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 역시 상용화 시점 2026년 정도로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기가 이걸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런 좀 용량이 큰 사이즈의 배터리까지 좀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좀 더 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원준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농화성 역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만드는 회사죠. 14% 넘게 사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주전자재료, EV 첨단, 다 약간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다음에 볼 건 화장품을 좀 간만에 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어디가 있나요? 위에 있군요. 들어가 볼까요? 상반기에 우리 화장품주들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줄 때 그 핵심은 북미 수출이었습니다.
북미 쪽 수출이 뭐 거의 더블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화장품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 반면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렇게 좀 대형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죠. 사실은 이제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크게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아주 강했던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한 좀 작은 회사들, 그다음에 ODM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게 사실 한 30~40%씩 주가가 좀 조정을 겪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분기점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기사는 K뷰티의 새 격전지가 동남아가 됐다. 사실 동남아도 상반기 수출이 좀 많이 늘었던 지역이긴 한데 북미나 뭐 이쪽에 비해서는 이 증가율이 조금 적긴 했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동남아 쪽에서 수출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어떻게 볼까요?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포텐셜은 역시 20대, 30대 이 젊은 층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우리로 따지면 2배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20, 30대 이 젊은 층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죠. 또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바로 이 K뷰티 같이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프랑스 유명 그런 브랜드에 비해서 품질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좋은 그 K뷰티의 이 가성비 화장품들의 아주 적격인 시장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APR,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그 밖에 인디 브랜드들이 좀 동남아 시장에서 화장품 수출이 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강스텐 바이오텍 10%, 토니모리 5%, CNC 인터내셔널 4%, 아이패밀리SC 3%, 펌텍코리아, 여기는 이제 용기 회사죠. 여기까지 3%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간만에 좀 동반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뭐 꼭 반가워서라기보다도요, 반도체 관련된 기사가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 내용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가 돼서 삼성전자와 TSMC와 접촉을 했다. 접촉한 내용은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대규모 반도체 공장, 뭐 $1,00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을 이 두 파운드리 회사와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중동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름이야 뭐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언제 고갈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얘기고, 기름값도 사실은 최근 뭐 $70 전후로 해서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긴 한데 또 언제 $20~30대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먹거리가 하나에 의존하겠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크죠. 이거는 사실은 중동 산유국들한테는 오랫동안 뭐 거의 70~80년 동안 내내 부담을 가져왔던 그런 가장 큰 리스크인데, 결국 이제 다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네옴시티 같은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중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반도체를 직접 공장을 유치를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AI 어떤 그런 붐에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좀 선제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말은 참 근사한데 이게 현실화될 때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 과연 공장을 짓는 거야 뭐 짓겠지만은 거기에서 과연 운용하는 인력들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고요. 워낙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결국 미국이 이거를 과연 오케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에 이제 그 B200이죠. H200이죠. 지금 B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H200을 수출하는 부분, 엔비디아가 수출하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긴 했었습니다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중동이 사실은 미국으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중동이 중국이랑 좀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랍에미리트에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 그것도 이제 AI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들, 최첨단 반도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장을 건설한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도체들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아랍에미리트의 실제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긴 한데요.
따지고 보면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원유라는 이 한 가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의존해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 이 부분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 테스터 회사죠.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TSE, KC 이렇게 오늘 비교적 주가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브리핑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반도체주들이 물론 뭐 확정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소식에서 일단 주가가 비교적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는 것은 반가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반도체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적이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아쉬워요. 제 좀 많이 개인적인 아쉽죠. 느낌을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또 이제 업종들, 종목들 자세히 살펴볼 텐데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렸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세네 업종 정도에서 종목 추려주시잖아요. 네, 네. 근거가 뭡니까? 제가 특징주를 뽑을 때 네, 네. 우선 그 차트하고 그때 테마를 보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 위주로 이제 추려가지고 좀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선정해주신 기준을 들으니 종목과 그 차트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주입니다. 꼽아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짚어주시겠어요? 네. 바이오 이제 섹터 좀 보면은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50bp 인하하면서 수혜주로 뽑히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네. 국내 바이오제약 위탁 개발 생산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임상시험이 2, 3년가량 중단되었는데 다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가 이제 가시화될 시기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73개 종목을 포괄하는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20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먼저 좀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바이넥스는 미국 생물보안법 반사 이익을 받는 국내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중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뭐 생물보안법 지금 하원을 이제는 통과는 했지만은 앞으로 상원과 대통령 서명이 단계가 남아 있어서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다만 생물보안법은 2031년 1월로 유예 기간이 아직 이제 7년 이상 남아서 인도와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경쟁도 필요하고 로비 활동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서명도 남았고 유예 기간까지 시일이 좀 소요될 수 네,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기까지의 사실은 그 과점적인 업체들 간의 경쟁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군요. 물론 예. 이제 주가는 기대감이니까 먼저 반응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사실 상반기 매출은 좀 감소는 하였으나 셀트리온에서 바이오 시밀러 부분 수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실적 네. 개선은 예상이 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대량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52주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고 조정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좀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3만 원 부근에 매물대가 있는 점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왼쪽이 좀 안 보여가지고 조금 더 축소해볼까요? 예. 그럼 매물대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요 정도군요. 네, 예, 이쪽 3만 원 부근에 저항 매물이 있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요. 예, 알테오젠 이제 역사적 시고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9조 원대로 2위 에코프로와 3조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초 대비 주가가 260%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계약의 진행에 따라 개별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고 있으며 마일스톤 이번 상반기에 유입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보시면은요, 22일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일봉으로 보실게요.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예. 35만 원을 네. 좀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현재가 부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지금 겁니까?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저 앞으로 뭐 상승되면 어느 정도 상승했을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신고가 옆 밑에 부분인 35만 원으로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적극적인 매수 이렇게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겠어요. 예, 지금은 가격대를 지금 보니까요. 좀 신고가 가고 지금 오늘 이제 조정 구간이 들어갈 만큼 좀 추이를 조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준비해 주셨죠? 이번에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녹십자 웰빙입니다. 녹십자 웰빙이 중국 의료 특구인 하이난성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주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해 5년 만에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녹십자 웰빙은 중국 모든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의약품 관리국 승인도 획득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중국 전역에 라이넥주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라이넥주는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태반을 기반으로 만드는 주사제로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이고요. 주원료가 의료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중국의 올해 예상 매출은 400억 원 규모인데요. 중국에서의 라이넥스 매출은 최소 100억에서 2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녹시자 웰빙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50% 증가한 162억 원으로 중국 실적이 제외됐는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신공장에서 생산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확보를 하고 있어서 원가 개선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녹십자 웰빙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20일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네, 잠시만요. 예. 또 여기 14,000원 부근에서 좀 강한 좀 저항 라인이 있어 보입니다. 12,000원 지지해 주는지 보시고 14,000원에 저항 라인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웰빙 12,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 후 14,000원 선 좀 매물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상승불을 켠 종목군이 많은 이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테마인데요.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네, 이게 로봇주 같은 거 이제 바이오주와 더불어 네. 상대적으로 차익급 비중이 높은 로봇주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포함이 됩니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로봇주들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에브리봇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로봇 청소기 개발 제조를 판매하는 업체로 보급형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로봇 청소기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에브리봇 전체 매출의 약 85%가 물걸레 로봇 청소기로 에브리봇은 서비스 로봇 라인업을 확대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매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와 함께 서빙 로봇의 매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2일 이평선 17,000원 부분 지지하시는지 보시면서
21,000원 부근에 저항 라인이 있는 점 보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봇이었는데요. 17,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자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로봇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다음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신사업의 일환으로 중소 로봇 회사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ASK 그룹이 투자를 한 로봇 업체로 4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관전 로봇과 협동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판매 중입니다. 네. 또한 내년 인천 청라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생산의 3배가량 생산 능력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평선 정배열 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나온 33,000원 부분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SK그룹이 투자한 로봇 업체 유일 로보틱스 차트 통해서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의학과 공합을 결합한 국내 대표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네. 재활 훈련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로봇 적용 분야가 의료뿐만 아니라 방산, 물류, 건설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하나인 재활의료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사용자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며 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재활 로봇 시작 점유율은 56%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도 이제 고관절, 무릎 관절 보조 로봇도 출시 예정이고 내년에는 발목 관절 보조 로봇도 출시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예, 엔젤 로보틱스도 장대 양봉 나온 후에 종가 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예, 27,000원 부분 지지를 해주시면은 33,000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요. 현재가 부근이라든지 네. 어떤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 좀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는 네. 다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고가 놀이라고도 불리고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라고 봐도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보통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전반적인 업체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겠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금리 인하 이제 수혜가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이번 주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한번 좀 보셔도 네.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 접근이 좀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지금 언급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상승 쪽에 좀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로봇주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인데요. 최근에 수출 호조 소식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산 같은 경우 요즘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약 10% 하락하는 동안 방산기업 대표 5개 회사의 주가는 9% 상승을 하면서 약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바 이제 신구 수주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군비 확장 기조가 확장이 되면서
특히 종교와 인종 등 쉽게 해소하기 힘든 갈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올해 기준 이제 글로벌 평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2.2% 수준인데 중동은 평균 4.2%로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납기와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먼저 한번 좀 보시면은요. 현대 로템은 이제 방산 부분,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매출의 47.9%이고 전동차 레일 솔루션 부분이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을 계약을 맺었고 1차 실행 계약은 2025년까지 인도하면 종료되므로 올해 4분기에 약 2조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20일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좀 타이트하게 55,000원 지지하시는지 보시며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방산주 최근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수출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중동 시장이 더 넓게 열리는 듯한 느낌도 받아지고 있는데 우리 안상윤 이사가 살펴봤더니 K 방산업체들이 납기라든지 가격 면에 있어서도 여타 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첫 번째는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55,000원 선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어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도 한국 방산업계의 기회로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해안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조선업이 이제 경쟁력을 이제 쇠퇴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선 정비와 일부 함정 건조를 한국과 일본 등 조선업이 건재한 동맹국에 수주를 줘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K 방산의 함정 수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 보시면 하락 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2일 이평선 31,000원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35,000원까지 35,000원을 우선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함정 유지 보수하는 MRO 잘하면 이제 함정 건조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방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보고 바라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오늘 공략주로 HLB를 들고 와봤습니다. HLB요? 네. 이제 HLB가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2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간암 신약 리보세라립 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HLB는 리보세라립을 개발해 중국의 항서제약과 병용요법으로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 네. 5월 17일 항서제약의 보완 요구 서한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서 허가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이를 보완하는 자료를 FDA에 전달했고 이후 FDA의 공식 서한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완 자료를 취합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FDA 재심사 서류 접수하면은 빠르면 올해 11월이나 늦으면 내년 3월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리보세라립이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이어서 FDA 승인을 받은 국산 2호 항암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네.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손절가를 9만 원으로 좀 잡으시고
목표가 98,000원 보시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다 변동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FDA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님이죠. 재심사서를 제출해서 후보에 재도전한다는 소식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LB 살펴봤는데요. 손절가는 9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9만 8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상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바이오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석전 기자 모셨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목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 회사가 8월 20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네, 정말 새내기죠. 이제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입니다. 근데 주가가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이 새내기주들 주가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은 그나마 난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그중에서도 주가가 아주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바이오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새내기쯤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 내용들을 좀 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색전제 개발 회사라고 해서 저도 좀 되게 입에도 잘 안 붙고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좀 석 기자 원고를 쭉 몇 번을 읽어봤는데 사실 오늘 좀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색전제라는 게 뭔가요? 네, 색전제는요, 통증을 유발하는 그 비정상 혈관에다가 이 색전제를 넣으면은 네. 그 비정상 혈관이 막혀가지고 괴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이제 썩는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네,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주는 한마디로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치료 재료다. 그러니까 치료제할 때 어이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 네, 소재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소재할 때 그 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로 봐야 합니다. 재료를 만드는 그것도 회사니까요. 재료니까 그것도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앞에 재를 주로 좀 다루다가 오늘은 재, 그러니까 의료기기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이제 회사로 오늘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로 하면 몸 안에서 녹는 색전제를 개발한 회사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색전제라는 게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색전제라는 게 뭐 어떻게 그 일단 통용이 되는 방식은 좀 글로벌하게 어떤 방식들이 있는 건가요? 뭐 색전제 소재로 말씀을 드려보면 스펀지 형태가 있고요. 그 혈관을 막는 게 약간 꺼즈 우리 용어로 치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미립구, 그러니까 작은 구 형태가 여러 개 모여서 이게 서로 덩어리를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서. 덩어리를 이뤄서 그게 혈관을 막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지금 소위 말해서 글로벌 주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미립구 형태가 아. 글로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게 이제 크게 경쟁사가 한 3곳 정도 되는데요. 이 미립구 형태로 만드는 곳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점유율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아유. 빅파마급인데 여기도 미립구 형태고 아.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 이 빅파마를 이제 이기겠다. 이런 목표로 미립구 형태로 이제 만든 건데 플러스 녹는 미립구를 개발을 한 겁니다. 이 빅파마 거는 녹지가 않습니다.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거에서 녹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주장은 몸 안에서 녹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 않는 색전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정상 혈관이 아닌 그냥 정상 혈관을 의사분들이 실수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관을 혈관도. 막아버리면 그렇죠. 괴사가 되거나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녹는 색전제는 몸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 혈관을 막아도 다시 의사가 시술이 가능하고 또 통증이 재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시 막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막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미립구 형태들을 이렇게 아까 제가 덩어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덩어리로 만들려면 그 서로 붙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약간 접착제 네.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제 공시를 읽어보니까 이 접착제의 용도가 뭐 포르말데이드 약간 이렇게 몸 안에 그거는 인체에 해로울 수 안 좋은 있는 건데, 예. 그런 화학 물질을 쓴다라고 이제 공시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통증이 다 나았음에도 그 물질이 계속 사람 몸 안에 남아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찝찝할 수밖에 그럼요. 없기 네. 때문에 그런 점들을 통틀어 봤을 때 네.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녹는 색전제가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사들이 계속해서 녹는 색전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었대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것 같아요. 남아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대표님께서 의사 출신이시거든요. 아, 자기가 그걸 필요성을 잘 아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의료 학회 이런 것들을 자주 가시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녹는 색전제 개발 언제 되냐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개발해야겠다 해서 개발을 하셨다고. 개발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라고 하기엔 아주 좀 그렇죠. 8, 90%를 장악하고 있는 그 그렇죠.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는 녹지 않는 거고.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녹는 거고. 네. 그러면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이 녹는 색전제가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세계 최초 개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스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스펀지 제형도 몸 안에서 녹습니다. 21일 정도 지나면 녹는 녹긴 녹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녹는 색전 치료제가 세계 최초다라고 하기엔 살짝 그쵸. 무리가 그거는 있고요. 무리죠.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어디에 붙일 수 있냐면 그 2시간 이내에 녹는 그 무릎 통증에 사용되는 그런 색전제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세계 최초 뭐 굳이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녹는 미립구 형태의 색전제를 좀 개발해 달라. 네. 그걸 요구를 했고 또 그거를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이제 개발을 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팩트니까 네.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 시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술입니다. 시술을 할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이 있을 텐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찾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럽니까? 뭐 어느 지점에 뭐 어떻게 넣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허벅지의 이 동맥에 살짝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혈관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시술 방식이랑 똑같은데요.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시술 방식이랑 이 넥스트 메디컬의 원천 기술은 녹는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자궁에 놨을 때는 며칠 가게 또는 뭐
무릎에 놨을 때는 아. 몇 시간 안에 녹게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부위마다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기술,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걸 통해서 3가지 그 제품을 상용화해서 네, 현재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럼 3가지는 이것을. 뭐예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용종 제거하거나 내시경 같은 거 하면 이제 출혈이 살짝 발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잘라내는 거니까. 그때 이제 지혈 아. 재료. 그래서 그 넥스 파우더라고 하나 있고요. 아, 그렇죠. 그 안에다가 뭐 우리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바를 수는 없으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녹는 색전제, 그러니까 출혈이나 이제 종양이 있는 그곳에 혈관을 막아서 종양을 굶겨 죽이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넥스피어이고요. 아까 또 잠깐 언급드렸는데 무릎의 이제 예. 통증을 위한 그건 넥스피어 F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피어와 넥스피어 F는 사실 녹는 시간의 차이가 이제 좀 있지. 뭐 둘이 이제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보면 녹는 되겠네요. 색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어느 회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관절 쪽 이게 시장이 워낙에 특히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관절 쪽 관련된 어떤 그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네, 되게 네. 시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많이 그래서 큰 지금 거죠. 저도 네. 말씀하신 것대로 한 3가지 이 회사의 치료제 중에서 이 무릎 관련된 통증 색전제 네, 이게 넥스피어 일단은 좀 F요. 네. 시장 규모도 좀 클 것 같고 네. 관심이 가네요. 네, 이 넥스피어 F는 아직 그 매출이 그 회사가 내는 그 매출의 한 5%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지금 그럼 제일 큰 거는 넥스 파우더입니다. 그 역시 그게 지혈제. 제일 크고. 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꼽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건 치료 재료로서는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았고 EU에서도 유럽 인증 C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유럽을 빼고는 치료 재료 승인 받는 거 따로 그리고 적응증 그러니까 어디에 치료하는데 쓰일 거냐는 또 다른 임상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아, 유럽은 치료 재료로 승인 받으면 이걸 어디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훨씬 미국이 까다로운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어. 임상 어떤 시술에 사용되는 걸로 임상 시험을 이제 전용으로 진행을 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상 시험들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매출 5% 아마 유럽에서 대부분 나오는 매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FDA로부터 임상 시험 해도 좋다라는 이제 IND 승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받았고 네. 이 시장에서 상용화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의료기기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임상이 끝날 거고 2027년 중에 이 넥스피어 F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상용화 얘기는 미국 얘기고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 사이에 계속해서 뭐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글로벌 퇴행성 관절염이라 약간 어르신들 노인 양반들 이렇게 그쪽 시장성을 감안한다면 뭐 미국에서 그 상용화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 시장 규모라고 그럴까요?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나요? 회사에서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한 10조 미만 9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 2025년에는 14조 8천억 원 그러니까 15조로 늘어날 건데 1년째 그렇게 늘어나는구나. 예. 네. 그렇지만 이게 통증 치료 재료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연고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증 제거지 이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또 따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전체 15조 시장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한 5조 정도일 것 같다. 예, 자기네들이 커버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5조 정도 될 것 같다. 네, 이제 기존에 없던 시장인 거죠.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통증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이제 승인을 이제 받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조라고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2027년에 상용화되면은 점유율은 그럼 어디까지 높이실 그렇죠. 수 그게 있겠느냐? 중요하죠. 네. 50%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조 5천억 정도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녹는 색전제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색전제로는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의료진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치료 재료를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늘 석 기자도 말씀하시지만 약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어느 약을 쓸 거냐라는 거는 그 의사가 의사의 판단을 해서 선택이죠. 나는 네. A 쓸래, 뭐 또 다른 의사는 B 쓸래. 근데 그 여러 의사들이 쓰려고 하는 비교적 공통적인 어떤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사실 대박이 나는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약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넥스피어 F 또는 뭐 넥스피어 같이 녹는 색전제의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 제품인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그 8, 90% 빅파마. 차지하고 있는 회사. 네. 그 엠보스피어라는 엠보스, 건데 예. 그거는 몸에서 녹지 않는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몸에서 녹지 않는 게 그럼 확실히 몸에 나쁘냐? 아, 그것도 이거는 다른 또 얘기예요?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녹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임상 시험도 하겠다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냐 녹지 않느냐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게 건강에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임상시험을 네. 또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번거로운 측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녹았으면 좋겠어. 그걸 그렇죠. 요구를 했고 시장에서 의사들이 그래서 바이오메디칼이 그걸 개발을 한 거고 네.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맞아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네. 문제지 그게 인체에 무슨 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넥스트 피어 F 얘기를 했던 네, 거고 넥스 넥스 피어 파우더하고 넥스 피어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네. 넥스 파우더가 현재로서는 넥스트 메디컬 네. 넥스 바이오 메디컬의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 거죠. 90% 정도. 네. 그럼 이쪽은 계속해서 뭔가 소위 말해서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 역할을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성도 있는 그런 분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대표님께서 의사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본인이 그 인턴 뭐 이제 레지던스 뭐 이런 생활하실 때 내시경을 한 다음에 출혈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혈이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개발해야겠다 해서 개발을 한 게 넥스 파우더고요. 네. 이제 기존에는 그 출혈 부위를 클립 같은 걸로 찝거나 아니면 전기로 지져가지고 그렇죠. 그걸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이 파우더만 이제 뿌려주면 100%의 지혈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게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다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기존의 클립 또는 전기로 지지는 형태보다 이 방법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넥스 파우더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 일찌감치 넥스 파우더가 좀 유망하다, 좀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한 2018년 12월부터 그럼 꽤 됐네요. 네, 넥스 파우더가 유럽에서 인증을 받자마자 이제 계약 진행을 이제 거쳐서 지금은 그 넥스 파우더를 메드트로닉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한 미국이랑 유럽 한 30여 개 네. 그 나라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넥스 파우더를 이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의 의료 기기를 통해서 그 상처가 난 부위에 지혈을 할 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메드트로닉이 이제 유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100% 또 그 지혈 효과를 네. 발휘한 게 검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그런 네. 작업을 회사 측에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표준 치료제로 등록이 되도록 지금 대규모 전 세계 임상 시험을 메드트로닉이랑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혈이 난 다음에 넥스 파우더를 뿌렸다면 그렇죠. 그전에는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또는 위 내시경 한 그 모든 분들한테 그냥 그 출혈이 예상되는 그 부위에다가 파우더만 칙 뿌리고
그 내시경을 해라. 그러니까 표준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가이드라인에 등재를 시켜 놓으면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늘어나겠죠. 안 쓰던 데까지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넥스 파우더 또한 몸에서 녹는 그런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치료제 등재를 위한 임상 시험이라고 줄여서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잠재 시장 규모는 4배 가까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이게 근데 표준 치료제로 등재되려면 의사분들이 그거를 이제 임상적으로 이게 써도 되는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의심이 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등재가 또 이제 국제학술지 이런 이제 유명한 학술지 게재가 된다면 의사분들은 또 알아서 그러면 이 예. 치료제를 쓸 것 같다라는 예. 게 이제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임상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대규모 임상을 한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미국, 유럽,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근데 임상 비용을 대부분 메드트로닉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사실은 뭔가 완전 파트너 개념으로 가는군요. 네. 메드트로닉도 아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회사의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되면 이거는 회사의 매출 단위가 바뀔 수도 그러면,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끝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 넥스 파우더만의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지금 혹시 그게 계산이 됩니까? 네, 그 회사가 이제 지난해 매출 약 49억 원, 올해는 100억 원 달성한다고 올해 100억이면 했는데 대략 한 7, 80억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넥스 파우더만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회사가 매출 추정치를 보니까 내년에 350억 하겠다고 이제 지난해 49, 올해 100, 내년에 350이면 이게 쭉쭉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내년에 3.5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매출만.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넥스 파우더, 예, 현재로선. 메드트로닉에서 잘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지금 성장 가도를 타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영업 적자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르면 올해 안으로 흑자 전환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성장 과도기에 막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차차기 그 아이템들이 좀 이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차기는 넥스 피어 F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이 넥스 피어 얘기인데 네. 요것도 넥스피어. 좀 짧게 네. 한 말씀 들어보지. 뭐 이건 어떻게 넥스. 보면 됩니까? 넥스피어는 간암이랑 자궁 근종에 쓰이는 치료 재료입니다. 이것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자궁 근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쟁 제품, 그 예. 빅파마 경쟁 제품 엠보스피어랑 거의 효능이 똑같았다. 97%로 효능이 똑같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거는 몸에서 녹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혈관을 그게 계속 막고 있으면 가임기 여성들한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가임기 여성들은 이 자궁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유, 몸에 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분들이 이제 임신 같은 걸 그렇죠. 다시 도전하실 때도 이게 몸에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 근종은 치료가 되면서도 이렇게 또 이제 새롭게 임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엠보스피어라는 그 글로벌 빅파마 제품의 1대1로 헤드 투 헤드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1대1로 진짜 효능을 비교한 겁니다. 그 환자들한테 뭘 넣을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건 이거 넥스피어 넣고 어떤 건 엠보스피어를 넣은 겁니다. 무작위로, 블라인드로. 그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죠. 상황이죠. 그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더니 97%로 그 자궁 근종 그 치료 효능은 같되 하나는 높고 하나는 안 하나는 높고 높지 않았다는 차이고. 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회사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상적으로 우리 제품이 글로벌 빅파마 제품
못지않게 효능 같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의사들 분들께서는 과연 녹는 걸 쓸 건지 녹지 않는 걸 쓸 건지 선택의 기로에서 저 같으면 녹는 걸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물어봐도 너 몸에 남아있는 거 쓸래? 아니면 녹아버리는 거 쓸래? 그러면 환자도 의사랑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녹는다라는 게 물론 이제 이게 뭐 안 녹는다고 그래서 그 인체에 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거에 대한 거는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어쨌든 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효능은 분명히 있게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종합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넥스 파우더, 넥스 피어, 넥스 POF 세 가지 이 아이템들을 이 넥스 바이오 메디컬이 갖고 있고 올해 8월 20일 날 상장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새내기 주치고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그러면 지금이 되게 어떤 분수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시장 판도 점유율을 계속 공격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임상적 근거, 의사분들이 어떤 치료 재료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제 학술지, 네. 논문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임상적,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임상적 근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또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매출이 50억 가까이 49억이었고 올해 100억이고 내년에 350억 전망인데 영업 적자 뭐 바이오사들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영업 적자. 근데 올해 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흑자 전환 이런 여부 조금 더 보시고 네, 올해 매출이 얼마 매출도 나오는지 좀 보시고. 볼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회사의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새내기 주다 보니까 올해 상장하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회사 이제 보호예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량 부담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섣불리 지금 좋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톡스 씬 메디톡스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피트, 코어톡스, 이노톡스가 남긴 유산. 자, 보톡스 씬에서 다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디톡스 주주분들 정말 끔찍한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내놨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보톡스였고 점유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톡스를 처음에 맞는다고 했을 때 엘러간의 보톡스지만 사실 우리나라 메디톡신마저도 보톡스 맞는다고 하죠. 근데 메디톡신을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메디톡신이 결정적으로 판매 중지가 떨어지면서 거기부터 이 메디톡스의 역사가 완전 어그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미국에서 붙었을 때 처음에 ITC 제소에서 나왔던 최종심 결과가 10년 판매 금지였잖아요. 정말 이게 10년 동안 미국 판매 금지를 못한다는 건 이게 뭐라 그러나 진짜 이 법원에서 인간이 법정형을 받을 때 10년형을 선고받으면 예를 들어 1, 2년형 선고받으면 이거 뭐 나쁜 놈 얘기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건데 10년형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뭐 가슴이 철렁해야겠죠. 나쁜 놈이니까.
근데 1, 2년형을 받으면 야 뭔가 나 좀 있으면 나오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10년을 금지받았을 때 정말 큰 거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21개월로 줄어버렸잖아요. 21개월이라는 게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2년도 안 되는 기간이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물론 합의를 했죠. 3자가 합의를 해갖고 엘러간이 메디톡스 뒤에 있고 에볼루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 3자 간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열티는 받게 되었지만 사실상 처음에 10년간 금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휴젤이 커버리니까 휴젤로 방향타를 틀었는데 지금 ITC의 뭐 일단 초반 결과는 뭐 메디톡스의 손이 아니라 약간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죠. 물론 민사 소송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아직도 대웅제약을 걸고 넘어지고 있고 대웅제약이 그 균주를 되돌려주고 400억까지 그 내놓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3자 합의가 일어날 때 대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국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 어쨌든 간에 이 것만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겼고 민사에서도 대웅에서도 계속 돈을 받고 있고 균주를 돌려주라고도 판단을 했고 휴젤한테도 지금 약간 뭐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났지만 앞으로 2, 30이 남아있고 근데 겉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동안 소송전을 통해 가지고 소송비만 엄청나게 쓰고 시일만 끄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실리는 다 누가 챙겼나요? 결국 뭐 21개월 저기 뭐 금지는 떨어졌지만 합의로 인해 가지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에 잘 팔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휴젤보다 먼저 미국에 나갔고 휴젤이 지금 미국에 진출했지만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먼저 선점한 결과가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휴젤은 그 사이에 중국을 진출했단 말이죠. 중국, 미국을 다 진출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메디톡신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국내 점유율은 빠지고 이제 3위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남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의 보톡스 제제를 내놓은 애는 메디톡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제들이 무슨 자기복제라고 하죠. 뭐 여기서 뭐 삼시세끼 얘기를 하긴 좀 완전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또 삼시세끼가 뭐 어촌편이 있고 농촌편이 있고 또 이번에 차승원 유해진 씨가 이제 어촌에서 하다가 농촌을 또 왔잖아요. 뭐 나영석 PD가 계속 자기복제를 한다. 뭐 서진이네도 똑같고 그런 정말 그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제재들이거든요. 완전히. 일단 코어톡스가 있었는데 코어톡스가 뭐냐? 우리가 정말 뭐 운동할 때 말하잖아요. 뭐 운동을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 코어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핵심 근육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 근육. 코어톡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어톡스란 게 정말 핵심 순수한 물질만 뽑아낸 거예요. 지금 보톡스 시술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도 맞죠.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 한번 손대보지 않았을까요? 보톡스는 사실 너무 흔한 시술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나올 때 50짜리 기준으로 50단위 기준으로 아마 1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몇십만 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보톡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위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싸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가격이 싸진 거는 이제 회사에서 마진을 많이 못 남겨먹겠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내성이에요. 내성. 지금 보톡스 오랫동안 맞으셨던 분들 처음에 맞았던 거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이 실망감이 찾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죠? 왜 그 효과가 안 나죠?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게 내성이에요. 내성이 계속 생겨서 쌓여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보톡스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내성이 생겨버려요. 인기가 다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여기서 가격을 높이 받으면서 내성을 탈피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아이템이 있다. 그럼 뜨겠죠. 그게 바로 메디톡스의 코어톡스랑 이노톡스가 남긴 유산이에요. 지금 그게 발현될 수가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2016년에 개발된 건데 900킬로달톤. 킬로달톤이란 게 분자량의 단위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딱 2개예요. 딱 2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900킬로달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순수하게 요 치료에 해당되는 신경 독소,
요건 150kilo 달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900에서 150을 빼보세요. 750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750kilo 달톤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 분자가 내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빼내가지고 만드내는 세계에서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메디톡스의 코어톡스, 그 다음에 멀치의 제오민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거예요. 계속 저 내성회생에서 이제 안 됐습니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제오민 맞으실래요? 코어톡스 맞으실래요? 이게 묻기 전엔 이렇게 자세히 답변 안 해줍니다. 그냥 보통 다 보톡스로 알고 있지. 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업 내용 아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이 알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듣고 가셔서 물어보시면 내성 생겼다고 하면은 코어톡스 아니면 제오민이에요. 제오민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2개밖에 없고 내성을 해결해주고 돈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까 단가가 다 2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내성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이 아이템은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어톡스랑 이노톡스가 처음엔 어땠었냐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판매 중지를 딱 맞으니까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코어톡스랑 이노톡스는 아직 크기 전이었거든요. 매출이 10%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메꿀렸더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얘네 둘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내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독소 단백질 750kDa 날려버리고 150kDa 신경독소만 딱 담은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세계 최초로 배양 과정에서 동물성 배지를 제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 뉴스에 보면은 연구원들이 막 면봉 있죠, 면봉 갖고 거기 그 판에다가 뭐 막 칠하고 있죠, 그거 세포 배양하는 그 통에다가, 그렇죠? 거기 보면 젤리 같은 거 막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배양하려면 걔네가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그 배양액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먹잇감. 근데 그게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동물성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내성을 발현시키는 게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성 먹잇감을 배지로 하는 거를 배제하면은 그만큼 저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 독소가 줄어들고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노톡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이노톡스가 나옵니다. 자, 이노톡스 뭐냐? 이건 또 세계 최초입니다. 아까 전에 코어톡스는 세계에서 2개죠. U2죠. 독일 제오민, 멀츠사의 제오민하고 메디톡스의 코어톡스 딱 2개예요. 150kDa 신경독소만 딱 뽑아낸 거. 근데 이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액상형이에요. 지금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은 동결 건조한 가루입니다. 그 동결 건조한 가루의 식염수를 얼마만큼 넣어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건 은우님의 그 능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은우님이라고 해도 그 농도가 살짝 다른 거에 대해서 민감한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 액상형은 공장에서 이미 딱 제어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료 현장에서 이거를 식염수를 넣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액상형.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증대했다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부형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알약이나 가루약들 있죠. 그게 정말 그 약의 원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기 편하게 예를 들어 젤라틴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녹두라던가 이런 걸 첨가한 거예요. 아니면 알약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직히 알약 껍질에 아무 성분이 없어요. 알약 껍질 뜯어보는 사람 계시죠? 거기 안에 있는 약 성분만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알약이란 게 그 테두리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서원 같은 데서 서원 캅셀이라고 그 캅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원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근데 그 부형제가 그런 건데 거기에 대부분 동물성 부형제가 쓰인단 말이죠. 동물성 부형제가 대표적인 게 사람 혈청 알부민입니다. 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람의 간에서 나오다 보니 이 혈청에서 구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맞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막 광우병 논란 있었잖아요. 이 뒤로 갈게요. 이건 메디톡신 최초에 나온 것이고, 네, 이건 코어톡스 또 해놓은 거예요. 쭉쭉 가보시죠. 제품 이제 딱 뉴럭스라고 가장 최근에 자회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수출길이 다 막히니까 얘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자, 뇌의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린 거예요. 이거는 프리온병 중에 가장 흔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거든요. 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뇌 기능이 마비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광우병이든 사슴병은 광록병이라고 해요.
그거는 뇌에 다 이 해면체에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프리온 단백질인데 이게 아까 전에 사람 혈청 알부민 같은 동물성 배양, 배지 이런 걸 쓰면은 여기 발현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노톡스는 뭐를 썼냐? 폴리소르레이트 20, L메티오닌, 비동물성 부영제를 썼기 때문에 이런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을 원천 차단시켰습니다. 광우병, 광견병, 광록병 이런 거 걸리지 않아요. 이런 단백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장점이 있다. 자, 이 장점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동에 자, 이런 분들이 나오면 중동이랑 계약을 뭔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게 뭐죠? 이노톡스, 코어톡스 나온 거. 이노톡스랑 코어톡스 나온 게 코어톡스에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아니면은 환자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였어요? 독성에 관련된 거 독소만 150kDalton을 딱 뽑아내가지고 내성이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노톡스는요. 액상형이기 때문에 의사의 실수 같은 거를 완전 차단한다. 이게 편의성 부분에서 장점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만드는 원료의 내용 부분에서 그 장점은 뭐예요? 동물성 배지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쓰지 않으니 아까 전에 말한 동물성 단백질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을 원천 차단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터진 거예요. 자, 지금 보톡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양식품에서도 나왔죠.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서 그렇죠? 할랄 인증이란 게 얘네가 돼지고기 들어간 건 안 돼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는 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식품이든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얘네 국가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게 이게 이제 의미가 더 좋게 변질돼 가지고 깨끗함을 어떤 증명하는 저기가 됐어요. 그 수단까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할랄 인증을 받은 보톡스는 전 세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코어톡스는 전 세계에서 U2고 이노톡스 액상형은 U1이고 그렇죠? 메디톡스는 두 군데 다 걸쳐져 있죠. 그다음에 할랄 인증을 받는 데는 지금 0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여기에 부합한 게 어디입니까? 메디톡스라는 거죠. 자, 중국하고 미국을 잃었어요. 잃은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늦었죠. 어쩔 수 없이 소송전 때문에. 근데 아무도 도전 못한 중동에 가장 발을 디디고 있는 게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그 물질 이름이 메디톡스니까 MT10109L이에요. 이게 왜 중동을 놀릴 수 있을까요? 아까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동물 세포를 배양할 때 동물성 배지 먹잇감 거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배지를 쓴 걸로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의약품은 여기에 할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노톡스랑 코어톡스는 비동물성 배지를 썼으며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을 다 배제했죠. 그렇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MOU를 체결한 거죠.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방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톡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뉴럭스 이런 거겠죠. 4개가 있는 것도 사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한국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현호 대표랑 압둘야키즈 자나이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 이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톡신 완제품 공장 건설 MOU를 체결했다. 자, 뒤에 화면 보겠습니다. MOU야 깨질 수 있다고 하지만 MOU를 맺고 후속으로 실무진들이 오송에 있는 메디톡스 공장 실사를 나왔다. 실무적인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MOU야 솔직히 찢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이노톡스랑 코어톡스가 나왔던 초반에 메디톡신이 판매 중지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시기를 넘기고 나자 지금 중동의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에 지금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미국이 늦었지만 중국, 미국을 이제 계속 두들기고 있죠. 뭘로요? 아까 MT10109L로요. 이게 만약 할랄 인증을 받으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증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시기가 늦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대박으로 한 번에 터지면은 중국, 미국, 중동 세 개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톡스, 코어톡스가 남긴 유산이다. 죽진 않았으니까 유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계속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듭형
할랄 인증으로 메디톡스 세계 1등 할랄? 공시를 통해 기업을 읽어봅니다. 오늘은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식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얘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수순인데 네. 최근에 또 공시가 하나 나와서요. 그러니까 영풍 쪽이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자사주 매입 금지 소송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 소송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 주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쯤 금요일 날 이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과 고려아연의 최대주인, 단일주로 최대주주인 이제 영풍 측에서 모두 공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주체는 이제 MBK,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 하는 MBK에서 고려아연에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고 그날 동시에 고려아연 경영진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도덕한 어떤 적대적 M&A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흘러가다가 네. 이제 금요일 날 또 어떤 게 나왔냐면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금지해달라는 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중요한 소송이 들어왔으면 그 공시가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의 그 영풍과 고려아연의 그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영풍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장병희 회장이 있고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 대표되는 이제 또 최씨 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사이좋게 3대를 잘 경영을 해왔는데 근데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이 2019년에 대표가 됩니다. 그때는 그냥 사장이었고 부회장 나중에 회장이 됐는데 최 회장이 이제 그 대표가 되면서 고려아연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러냐면 좋게 말하면 이제 조용한 기업. 나쁘게 말하면은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말 그대로 아연이라는 또 아연으로 대변되는 비철금속의 네. 세계 최대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일정 이상 있다 보니까 고려아연 입장에서 그냥 적절하게 캐시가 들어오면 그 캐시를 갖고 뭐 배당도 하고 또 우리는 뭐 상장사 있네 하고서 이제 그런 어떤 회사였는데 최은범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한번 제대로 일해보자 해가지고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면서 그때 고려아연이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그 새로운 어떤 전기차 시대가 나왔으니까 이때가 사실 우리 고려아연 비철금속 입장에서는 큰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래가지고 최은범 회장이 열심히 뛰었어요. 예. 열심히 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은범 회장 열심히 뛰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장병 일가랑 그다음에 최기호 일가랑 지분 격차가 보면은 그 최은범 회장으로 얘기하는 최씨 일가가 지분율이 장씨 일가보다 절반을 불과했어요. 적었다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최은범 열심히 뛸지라도 장씨 일가 입장에서는 장병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율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경영권은 자기들한테 있는 있으니까. 거고 예. 최은범 회장은 일종의 최 씨와 장 씨의 공동 경영에서 야 네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네가 고려아연을 잘 해봐 이런 차원이었던 거지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그런 2차 전지, 전기차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네. 최 회장 쪽에서도 어떠한 수순들을 좀 보였는데 네. 뭐 대기업들이랑 그러니까 재계 아주 굵직한 기업들과 어떤 연들이 조금 깊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들이 깊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자사주의 어떤 문제를 최은범 회장이 잘 파고들었다 볼 수가 있는데 최은범 회장 입장에서는 그 고려아연의 2차 전지랑 전기차 시대를 맞아가지고 LG그룹이랑 그다음에 하나그룹이랑 예.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마지막에는 현대차그룹에서 한번 종집을 찍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굵직한 그룹이랑 제휴를 맺으면서 최은범 회장이 최 대표이사로 있는 그 상황에서 세 개 그룹이 고려아연과 제휴를 맺으면서 고려아연의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15%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은범 회장이 처음에 대표이사 취임했을 때는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의 지분 격차가 15% 절반을 불과했는데 이 15%가
M&A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 회장을 지지하는 우군 세력이 3개 그룹에 합치면서 15%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세하나마 최윤범 회장 측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이미 벌써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이 장치일가보다 조금 미세하게 앞섰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뒤집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MBK가 참전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네. 2조 이상의 돈을 갖다 쏟아부을 수 있다. 2조에서 뭐 많게는 뭐 7조까지 쏟아부을 수 있다. 이게 나오니까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개요 정리를 아주 확실히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15%의 지분의 역할을 해줬던 현대차 네. 그룹이라든지 등등의 기업들 이게 최 회장 쪽에 당연히 이제 우호적인 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최 회장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네.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결국 경영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어떤 향후 어떤 이런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갖다 발전시킬 거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다오라고 얘기를 해서 승낙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정유섭 회장이 현대차그룹에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그러면 만약에 경영권 분쟁을 했는데 최윤범 회장이 물러났다. 그러면 3개 그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최윤범을 보고 돈을 투자했는데 최윤범을 내쫓는다고? 여기에 동의를 못 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암묵적으로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그런 수순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중요한 그룹에 지분 투자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강화로 활용될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이게 불씨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이미 다 끝났다. 세 개 그룹이 다 합쳐 15%가 넘었기 때문에 네. 장시 일가가 다시 경영권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MBK, 네.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 MBK가 뛰어들면서 이게 갑자기 상황이 좀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MBK 등장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 누가 승리할 건지 예. 이게 어떻게 종결이 될 건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일단 경영권 분쟁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대 33인데 근데 주요한 지주 그 기관이 어디냐면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 만약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최 회장을 지지할 것이냐, 장실가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맥락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국민연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갖다부터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국민연금이 그간에 해왔던 행보를 본다면은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윤범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그리고 맞다? 어때요? 그것이 또 사실 맞다. 왜냐면은 최윤범 회장이나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주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은 되게 조용한 회사였어요. 그 조용한 회사인데 내 돈을 투자를 했어요. 단 한 주나 10주라도. 그 주식이 은행 이자만 수익률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최윤범 회장 와서 뭐 이것 떼고 저것 해보겠다 하니까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 고려아연이 이제 뭔가 좀 해보려나 보다. 그럼 주가도 변동도 생기고 향후 3년, 5년 지났을 때 고려아연이 큰 그림 안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성은 없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7%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투자를 했는데 그럼 최윤범 회장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려아연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으로 변모시켜놨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수익률을 갖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최윤범 회장을 바꿀 이유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이제 최 회장 편이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까 33대 33에서 국민연금 7%를 최 회장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MBK 입장에서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MBK가 사실은 최 회장 편을 들지 말라라는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MBK가 최 회장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예, 맞습니다. 해서 예. 4천 5천억 원 정도 투자한 거 문제 삼은 것도 예. 이 국민연금의 선택 방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사이 벌어진 일이 그건데 최 회장이 4천억이 넘는 큰 금액을 사실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일종의 PE죠. PEF에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이 그대로 흘러간 건 아니지만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작년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SM을 인수할 때 백기사로 참전을 했어요. 아하, 예. 백기사 참전했는데 그때 공시 위반을 했다. 그게 검찰과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너가 김범수 의장이 SM을 인수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연대를 해서 그런 경우는 연대를 해서 공시해야 되거든요. 연대로 공시하지 않았으니까 공시 위반이다라는 게 금감원과 검찰의 입장. 그래서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구속 신청까지 한 거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화시아 파트너스를 왜 고려하는 거 원화시아 파트너스는 무관해 보이는데 왜 거액을 투자했느냐라는 걸 이제 MBK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국민연금은 사실 중립을 지켜라. 최윤모 회장 지지하지 마 이런 맹당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려한 입장에서는 영풍이 자사주 금지를 갖다 요구했는데 지금 영풍의 대표이사 두 분이 다 구속된 상황이다. 아니 대표이사가 구속됐는데 이 중요한 결정 누가 내는 거냐? 상무가 되는 거냐? 전무가 되는 거냐? 실체를 밝혀라. 네. 이거 역시 고려인과 최윤보 입장에서는 여론에 우호적으로 자기들이 돌아오기 위한 그런 어떤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치열하게 이렇게 접근이 될 텐데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들이라는 건 개인주들 말씀드리는 거 지금 화면을 시청하신 개인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중요한 이슈가 생겨가지고 네. 발 빠르게 15% 내외 정도 수익을 거뒀다. 그럼 빨리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 누가 경영권을 가질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5년 투자할 수 있지만은 개인 주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민첩성이거든요. 내가 빨리 매수를 했다가 빨리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의 투심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 최종 결제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 매도가 거액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내가 돈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데 내 돈 때문에 호가가 계속 떨어져요. 이런 낭패가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민첩성이 떨어져요. 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얻든 500만 원을 얻든 수익이 10%나 15% 났다. 그러면은 더 수익이 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시고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때 예. 또 들어가서 수익률을 창출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네,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 싸움에 있어서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점입 가경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까지 해주신 거고요. 우리가 다음으로는 유황양행 얘기를 해볼게요.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가요? 네, 금요일 날 이제 유한양행 이제 그 길리아드라는 미국 굴지의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한 10위권 정도 네. 제약사인데 길리아드가 이제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를 갖고 있었는데 에이즈 치료제의 주 원료 의약품을 유한양에 공급하겠다는 게 금요일 날 공시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때문에 금요일 날 유한양행이 사실 한 18% 주가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시를 왜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어떤 수를 뒀는데 이 수가 나를 공격하는 수인지 자기를 지키려는 수인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바둑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떴을 때 주가가 왜 떴는지 왜 내려갔는지를 모르면 헤매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데 사실은 주가 왜 올랐는지 알아야지 이 종목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되는데 유한양이 18% 올랐는데 왜 18% 올랐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유한양이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내가 적절한 시점에 언제 매도를 할지 언제 매수를 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이 HRB를 갖다가 치료제를 갖다 공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18% 떴다라고 이제 공시라는 거는 뜬 소문이 아니고 회사의 명확한 공시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마음도 편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것이 좋은 또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렉나자 소식에 이어 계속 잘 예, 예. 나가네요. 투자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희색이 완연했을 것 예, 예. 같은데요. 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 말씀 주시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유한양이 최근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달 정도 수익률이 4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렉나자를 갖다 FDA에 이제 공급을 승인을 받았는데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을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렉나자가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통과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식약처를 통과했다는 것은 미국 FDA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렉나자를 갖다가 그냥 식약처를 갖다 기술적으로 통과한 것만이 아니고 렉나자 실제로 팔아서 22년도에 이미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환자들에게 효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증이 된 것이고 예. 그런 맥락에서는 렉나자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FDA 통과를 했고 매출이 22년에 147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유한양의 렉나자가 존슨앤존슨을 갖다가 이제 그 판권을 넘긴 다음에 존슨앤존슨 3상을 미국 F3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면 이 출렁거릴 때가 있었어요. 유한양의 주가가 그러면 출렁거릴 때 사실은 유한양의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거는 내가 수익률 창출할 때 기회다라고 들어가면 돼요. 왜 출렁거리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렁거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뭔가 렉나자 임상이 지연됐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루머가 터질 때 또 한번 출렁거리고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무관한 제약 바이오 어떤 업종이 임상을 갖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유한양행 무관한데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유한양행과 무관하니까 그때 같이 들어가서 야 이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판단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수익률을 갖다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한 다음에 해당 루머가 희석이 되면서 유한양행 주가가 원상태 올라갔다. 그럼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아주 수익률을 갖다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라자의 임상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 FDA 랭라자 통과된 것이 21일이었는데 21일 통과됐다고 발표를 하는데 20일 주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뭐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머뭇거렸는데 사실 하루 늦게 사실은 그 뉴스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이런 해프닝이 종종 있다. 어떤 해프닝? 아니 분명히 FDA 통과됐는데 유한양 주가는 올해 왜 떨어졌느냐? 이런 비이성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했냐? 유한양의 랭라자가 미국 FDA 통과 항시 맞느냐? 맞는지가 맞다면 그때 사실은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금을 갖다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할 때 그때 다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한양행의 그 랭라자의 호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시장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가끔씩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럴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가는 이런 거 한번 투자하려면 내부 심의 거쳐야 되고 의사결정을 다 거친 다음에 투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 민첩성이 있으니까 랭라자 3장 통과했다는데 왜 주가 오히려 떨어졌지? 이상하다. 하지만 랭라자 통과가 맞다면 나는 이때 매수 기회를 참아야겠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 통과 소식 나왔던 그 21일에 장 초반에 잠시 상승했다가 하락 반락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주가가 이치라도. 치솟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이 조금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할 때라고 보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내가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개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러니까 공시를 통해서 그렇게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거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예, 언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한양행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한양행과 무관한 다른 제약사들의 임상이 실패했다든지 다른 제약사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 전체가 센티라고 했는데 정서가 안 좋아졌다든지 그때 떨어지거든요. 그때 네. 들어가시면 돼요. 유한양과 무관하거든요. 그때 들어가셨다가 그런 정서랑 부정적인 뉴스가 희석될 때 그 유한양 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투자인 만큼 다시 환원하시면은 수익도 내고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발빠르게 들어가셔서 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얘기까지 들어봤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이제 내일 여는데요. 예, 예.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그 금투세가 사실은 이 화면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금투세 폐지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금투세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뭐냐면은 공동체,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운영할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럴 때는 수도독이 있으니까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 입장은. 근데 그것도 맞는 입장인데 세금의 또 다른 입장이 무엇이냐면은 세금은 자본시장의 부작용인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된다면 그런 세금은 없애는 게 맞다. 그게 간접세가 그렇죠. 그러면 금투세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금투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가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가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안 했든지 못 했든지.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못 가죠. 근데 주식 투자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 사다리가 되는데 거기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가 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갖다가 폐지한 것이 맞다. 그런 같은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승자가 되는 것은 부동산 보유주만, 아파트 보유주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약하는 것이 맞다. 그 자본시장과 그 시장 경제에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데 민주당은 하나의 측면만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윤석열 부동산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양을 했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시각에서 세금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투세 관련해서 조우진 대표님의 의견까지 오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 지분 경쟁 얘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앞서 조호연 대표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주말 사이도 계속 진행된 이 양측 간의 공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카르마라고 하는 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MBK를 지지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최은범 체제 우려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스마트 카르마가 지적한 MBK 연합군을 지지한 그 근거 4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한번 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편없는 투자, 수익성 악화, 그다음에 삼자 배정 등 어떤 그 물량 계속해서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 지적을 했고 재무 건전성 악화 얘기들. 그런데 형편없는 투자들은 앞서 이제 조 대표도 말씀하셨던 원아시아 투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 뭐 심지어는 SM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된 의혹 뭐 등등등 여러 가지 MBK 측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서 특히 원아시아 파트너스 투자 같은 부분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형편없는 투자들이었다. 해서는 안 돼야 될 투자들을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수익성 악화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MBK에서 지적했던 거를 좀 떠나서 인도와 중국에 있는 이 재련 회사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죠. 이들과 비교했을 때 고려아연만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게 물량이 자꾸 늘어나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요즘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고려아연 측에서 좀 뼈아픈 그런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4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스마트 카르마 같은 이런 독립 리서치의 지적 외에도 MBK 측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좀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최은배 회장이 우리와 공개 매수 경쟁에서 이기려면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거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 게 일단은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다 합해서 15.6%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담보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5천억 정도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금액이 이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 5천억도 쉽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우호 지분이라는 게 이제 최 회장 측이 다 갖고 있는 지분이 아니고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이 분산돼 있다는 거죠. 여기엔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사불란 어떤 몫을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금 마련을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대출을 만약에 지금 백기사로 얘기가 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같은 데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MBK 연합군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대응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 회장 측도 공세를 좀 고삐를 좀 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최 회장 측도 연합 세력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 우호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일단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하고 이제 긴급 회동을 최인범 회장이 가졌고요. 그 밖에도 이제 LG화학이라든가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최 회장 측의 우호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런 측과도 좀 미팅을 해서 공조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일본을 방문해서 소프트뱅크 측하고도 좀 접촉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결국은 이제 이 싸움 자체를
이제 국내에서의 고려아연대 일테면 MBK 연합군 측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분 경쟁이 아니라 이걸 이제 해외 쪽에 이제 그런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과 해서 좀 판을 크게 벌리겠다라는 그런 최 회장 측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다른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대차그룹이 5% 넘게 갖고 있고 하나그룹이 7.7%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2% 가까이, 한국투자증권, 한국타이어도 0.7%가 좀 넘는 그런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우호 지분으로 묶여 있는데 MBK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회사들이 결국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 대항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들이 과연 자기들이 이제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지분을 추가로 늘릴 것이냐 여부는 쉽지 않다. 일단 시장에서도 이를테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혀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에 미팅을 했던 김동완 부회장이 있는 하나그룹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자기들 돈을 투입을 해서 공개 매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은 뭐 배민이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충분히 느끼는 부분이고 LG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뭐 물론 이제 뭐 익명의 내부 관계자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개 매수에 지분을 태울 정도의 현재 자금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표대결로 갈 경우 이제 지분 경쟁으로 갈 경우 이제 이건 우호 지분 역할하는 정도가 아마 최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번 지분 경쟁은 흔한 말로 이제 쩐의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이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이제 상향을 할 것이냐 여부에가 결정이 되는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이번에 공개 매수 대상으로 삼은 두 회사 주가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입니다. 13만 5천 원.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져서 71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풍정밀 주가도 잠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2만 원 결국 넘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 오늘은 이보다 좀 더 올라서 2만 1,000원대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결국은 고려아연도 그렇고 영풍정밀도 그렇고 MBK 측에서 제시했던 공개 매수 가격이 이미 다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개 매수를 응할 그런 뭐 개인 투자자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MBK 측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할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공개 매수 상향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 보니까요. 원래는 자본시장법상 10월 4일이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열흘 전인 9월 24일이 이제까지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변경 신청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변수가 생긴 게요. 10일 안에 들어가는 10월 5일과 6일이 이제 휴일입니다. 그러다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공개 매수 신고서, 변경 신고서 제출 기간이 24일이 아니라 26일 내도 결국 10월 4일 날 공개 매수가 종료된다는 이 점은 이제 변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냐면 최 회장 측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사거래일밖에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26일 날 이제 공개 매수 상향을 이제 신청서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MBK 측 상당히 이제 최 회장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날짜를 최소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작전을 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 측도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어느 정도 공개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26일까지 그러니까 공개 매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26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MBK 측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인 즉 27일부터는 이제 최 회장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최 회장 측의 시간으로 이제 뭐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고려아연에서 열 예정인 이 기자회견에서 과연 최 회장 측에서 어떤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 작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내일이 사실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지분 경쟁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고려아연 2분기 뭐 3조 원대 매출, 분기 최대 매출을 좀 쓰기도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나 이제 개선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 회장 취임 후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했다라는 점 등의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자칫 이번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열이 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업 역량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만 너무 몰두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은 예. 이 주가의 향방에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모쪼록 다음 주, 그쵸. 내일이죠. 내일 있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는지 저희가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서 보면 영풍그룹 관련된 예.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내일 기자회견 내용 좀 보면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 결정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